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나노스케일에서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한 나노스케일에서의 독특한 물성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현이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노스케일에서 독특한 물성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피 대비 표면적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그 벌크 스케일에 그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이 나노스케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가 이제 화학공학에서 찾자면 촉매가 되겠죠.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스트를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플래티넘이나 팔라듐과 같은 그런 이제 귀금속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표면적이 넓은 그런 지지체에다가 담지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그 촉매의 성능을 제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부피 대비 갖는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촉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성질을 갖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표면에서의 특징이 나노스케일에서 벌크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그러한 나노스케일에서의 그 표면에서의 물리화학적인 그런 성질들이 벌크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노 구조나 나노 소재는 단위 부피당 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원자들의 분율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팔라듐의 경우에 대해서 팔라듐의 입자의 사이즈가 그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그 원자들의 분율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플랫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보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될 경우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원자들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벌크 안에 있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원자들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극적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이것과 수반되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물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표면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표면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면이 형성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형성된 표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연력학적으로 그 표면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표면이 가져야 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에너지라고 이 중간에 이제 표를 보시면 또 맨 마지막 컬럼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요. 이 엣지라는 것은 그 어떤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면과 면 사이에 엣지가 있겠죠. 그죠? 모서리. 그 모서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가 연력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 있죠. NaCl. 이 NaCl이 갖는 그 결정 입자가 갖는 그 1g의 결정 입자가 갖는 그 표면 에너지를 사이즈에 따른 차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클 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이드의 길이가 되겠네요. 이 사이즈가 클 때는 상대적으로 표면적도 작고 엣지 길이도 짧겠죠. 그죠? 따라서 그 각각의 면과 엣지가 갖는 에너지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지만 이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1나노미터까지 내려갔을 때 서피스 에리어는 거의 한 10의 7승 정도 오도로 증가를 하는데 서피스 에너지는 비슷하게 처음엔 7.2 곱하기 10-5승 줄 퍼 그램이었다가 마지막에는 560 줄 퍼 그램
또 비슷한 오도로 올라가네요. 그죠? 엣지를 보시면은 엣지는 10에 14승의 오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커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나노 같은 양의 결정 입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나노 스케일로 들어갔을 때는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thermodynamically unstable 혹은 metastable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은 얘네들은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표면적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전체적인 표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나노 스케일에서 그 입자들이 결정들이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트레이드 오프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정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표면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 에너지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어떤 표면이 갖는 나노 스케일에서 표면이 갖는 어떤 물리화학적인 성질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면 에너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표면 어떤 이제 표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하는 표면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 표면이 가져야 하는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원자 레벨, 나노 스케일 혹은 원자 레벨에서 우리가 들여다 본다면은 자, 근본적으로 표면에는 원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원자들은 사실은 3차원 결정 구조를 생각을 해볼 때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은 그 결정을 이루는 그 결합 중에 일부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면 내부에 있는 원자들하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끊어져 있는, 여기서 이제 댕글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댕글링 본드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표면을 얘기를 할 때. 혹은 unsatisfied bond 해서 뭐 본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차지 밸런스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 벌크에 있는 원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댕글링 본드들이 일종의 끊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이 표면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이 안쪽으로 좀 더 당겨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원자들과 표면상에 있는 원자들 간의 거리는 그 결정 안에 존재하는 그 벌크 안에서의 원자나 분자들 간의 결합거리보다는 좀 더 짧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뒤에 얘기를 할 어떤 여러 가지 이 서피스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순전히 댕글링 본드들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현상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더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표면 에너지 혹은 surface free energy, 뭐 surface tension, 세 개 다 같은 뜻이에요. surface tension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표면 장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urface tension도 surface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연력학적인 의미로서의 surface 에너지를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 감마.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에너지로서 단위 면적당 자유 에너지, 그렇죠? Gibbs free energy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고체가 있을 때 이 고체를 두 개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고체가 오른쪽으로 쪼개져서 두 개가 나눠졌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면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상에 존재하는 원자들은 쪼개지기 전에는 벌크 상태에서 아이소트로픽한 뭐 그런 이제 그 결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면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본딩이 쪼개지게 되고 본딩이 갈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밑에 나와 있다시피 어시메트릭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벌크 안쪽으로 이 좀 더 가깝게 위치를 바꿔서 이 그 끊어진 그 본딩에 대한 상쇄를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면을 우리가 singular surface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좀 더 벌크 쪽으로 가깝게 당겨진 이제 그러한 원자들을 우리가 마치 그 표면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 singular surface에 대해서 우리들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ngular surface에 있는 이 각각의 그 원자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위치로 이 원자들이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면상에 존재하는 그 끊어진 결합들의 개수를 large NB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그 본드 스트렝스가 있겠죠. 그 본드 스트렝스의 절반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surface atomic density에서 그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표면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식이 가장 기본적인 그 surface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표면에 원자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원자들이 각각 그 표면상에서 끊어져 있는 본드들이 몇 개가 있고 그 본드들의 에너지가 어떠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될 경우 거기다 이제 반을 곱해줘야겠죠. 왜냐면은 그 서피스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면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다른 어떤 그 표면에 있는 다른 원자들하고는 이 원자들이 서로 어떤 이제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본드 스트렝스 값이 서피스에서 있을 때랑 벌크 상태에 있을 때랑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표면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엔트로피 체인지는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 표면상에서 이 새로운 표면이 형성될 때 이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도 바뀌게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surface relax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surface relax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면이 형성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보다 좀 더 안쪽으로 벌크 안쪽으로 가깝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surface restructurin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표면 에너지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앞에 이 시기에서 보여드렸던 값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이제 재료과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한 그림일 텐데 그 FCC 구조 있죠.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해서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어떤 결정의 유니셀 지금 정육면체로 주어져 있는 이 유니셀에서 이 정육면체의 각 면의 중심에 원자들이 존재하고 이 코너 쪽에도 존재하고요. 자, 이런 형태로 유니셀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FCC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FCC 구조는 사실 가장 그 코디네이션 넘버가 크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가장 밀접하게 이 원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킹 덴시티가 가장 높은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 F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주어졌던 식을 이용을 해서 각 면에 어떤 그 에너지를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00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10면 같은 경우, 111면 같은 경우. 자, 이 오른쪽에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FCC로 FCC 형태의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의 결정을 각 면에 대해서 지금 위쪽에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고 밑에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죠. 이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자들이 바로 100면을 따라서 존재하는 원자들이고요. 마찬가지로 110도 그렇고 111도 그렇고 지금 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면들이 위쪽을 바라보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맨 왼쪽에 요 구조를 보세요. 여기서 이 결정 구조를 우리가 100면을 따라서 쪼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 원자가 4개가 있죠.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원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원자는 지금 붉은색으로 따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 중심에 있는 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결정을 100면을 따라서 자르겠다라고 하면은 총 4개의 본딩이 끊어져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4개의 본딩이 끊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4개의 브로큰 케미컬 본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각 면에 대해서 그 면상에 존재하는 그 원자들의 밀도는 여러분 재료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00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100은 쉽죠. 지금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자,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면상에 4개의 꼭지점에 각 4분의 1씩 원자가 4개가 들어가 있고 중심에 원자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총 2개의 원자들이 이 100면 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100면의 면적은 자, 한 변이 지금 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제곱, 그죠? A 제곱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괄호에 있는 이 항이 결국에는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면 밀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자들에 대해서 총 4개, 그 원자 하나에 대해서 총 4개의 그 본딩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딩의 에너지를 우리가 엡실론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엡실론이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A 제곱분의 4 엡실론이라는 이 값으로서 이 100 표면에 대한 표면 에너지 감마가 계산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1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경우는 지금 이 110면을 따라서 쪼갤 때 총 5개의 본딩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110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니셀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에서의 밀도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면에 걸쳐 있는 원자들이 총 6개가 보이실 텐데 그 중에 요것과 요것은 4분의 1씩 그리고 요 2개는 절반씩 걸쳐 있죠. 그래서 총 2개, 그죠? 총 2개의 원자가 이 점선으로 표현된 이 면의 면적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면의 면적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길이가 루트 2a죠. 그리고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a 제곱 분의 2. 그것이 바로 이 면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랑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은 루트 2a 제곱분의 5 엡실론. 자, 111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3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11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푸른색 점선으로 표시한 이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이 값이 나올 거고요. 이 3개를 곱해주고 2분의 1 엡실론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면의 상대적인 그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 어떤 면의 에너지가 가장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110이랑 111은 뭐 비슷합니다만 110이 살짝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1이 가장 작은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인 아주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굉장히 러프하게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 이제 표면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값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이 다르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비스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크게 이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surface relaxation. surface relaxation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쪼개진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자들이 그 댕글링 본드를 갖고 있는 표면의 원자들이 이 안쪽으로 당겨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액상에서 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고체보다는. 고체 같은 경우는 결정질의 어떤 일정한 원자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정한 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 표면의 원자들이 안쪽으로 당겨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조금 더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면 장력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실험적으로 표면 장력을 측정을 할 때 접촉각 측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표면이 뭐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표면 위에다가 우리가 뭐 물방울 같은 거 올려놨을 때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더 클수록 그 물방울과 그 하이드로포빅한 서피스 사이에서 측정이 되는 그 접촉각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 자체가 이 surface relaxation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체에서는 액체보다는 이런 현상이 덜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나노 스케일에 있어서 특히 나노 와이어 있죠. 나중에 제가 나노 와이어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 이 surface relaxation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 결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시면은 그 용수철과 같은 어떤 이제 탄성이 있는 그런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노 스케일에서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surface relaxation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나노선 같은 경우는 이 그 댕글링 본드들로 인한 그 레티스 스트레인이 표면에 굉장히 크게 걸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제 그 레디얼한 방향으로 이 원자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나노 와이어의 단면은 일축한 선의 단면이니까 원형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레디얼한 방향으로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원자들의 밀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surface relaxation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원자들이 그 relaxation을 통해서 surface relaxation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안정화가 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surface relaxation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뭐 코어쉘 구조와 같은 그런 다양한 뭐 헤테로 스트럭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surface restructu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제가 아마 짤막한 동영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표면상에 있는 댕글린 본드들이 이 댕글린 본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을 형성을 해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원자 결합 구조인데 그래서 표면상에서는 이런 댕글린 본드들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본딩을 형성하게 되고 대신에 이 본드들은 스트레인이 걸려 있어요. 원래 벌크상에서의 그 결합과는 결합 거리도 다르고 원자들 간의 어떤 컨피그레이션도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에너지가 그냥 댕글링 본드가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더 안정화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surface adsorption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흡착입니다. 자, 뭐가 흡착하냐면은 원래 이제 그 댕글린 본드의 결합을 함으로써 원래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컨피규레이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 실리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실리콘은 sp3 타입의 그 다이아몬드 큐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리콘 같은 이 결정 격자를 우리가 111 방향으로 쪼개준다라고 하면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댕글린 본드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소, 여러분 HF 아시죠? 그 불산 HF를 우리가 이 실리콘 표면 위에다가 접촉을 시켜주면은 댕글린 본드들이 이 HF에 있는 그 수소와 결합을 하게 돼서 SiH 본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소들이 이 111 표면에서는 원래 그 실리콘 원자들의 sp3 컨피규레이션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이 표면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소를 통한 실리콘 111면의 패스베이션 같은 경우는 케미컬 본딩을 통한 서피스 애좁션 혹은 일렉트로스태틱이나 반데어발스폴스와 같은 이런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표면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컴포지션 세그리게이션 혹은 임프리티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표면상에서는 이 표면의 에너지가 벌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헤테로스트럭처나 얼로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컴포넌트 엘리먼트들이 뭐 호모지니어스하게 파셜리 호모지니어스하게라도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 표면에서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벌크처럼 그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지가 않고 그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피스랑 벌크상에서의 컴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솔리드 스테이트 디퓨전을 통해서 원자들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표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낮춰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urface relaxation의 예시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왼쪽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 점선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위치의 원자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표면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살짝 쉬프팅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근데 뭐 이렇게 될 경우 이 표면에 있는 원자와 그 바로 밑에 있는 원자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이것도 불안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서 한 번 더 레터럴 시프트라고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자 간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 표면에 있는 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된 이제 그런 형태로서 surface relaxation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surface restructuring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댕글린 본드들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어떤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지만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그런 본딩을 형성함으로써 표면의 에너지를 낮춰주는 이제 그런 현상을 surface restructu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surface reconstru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실리콘의 111면에서 일어나는 surface restructuring 혹은 surface reconstruction 네, 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네요.
네, 잘 보셨나요? 방금 여러분 보신 이 짧은 동영상은 실리콘 111면이 댕글링 본드에 형성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원자들이 표면에서 자기 위치랑 본딩의 형태를 바꾸면서 7 곱하기 7, 7 by 7이라는 것은 이 유닛셀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 7 by 7의 그러한 이제 유닛셀을 가지는 형태로서 surface restructuring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이 실리콘 111 서피스를 우리가 이 표면을 이제 측정하는 STM 뭐 이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구체적인 형태들을 사람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초반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뭐 한 25년이 걸렸다. 이게 뭐 괜히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이 surface reconstruction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이 표면의 형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들 중에서 가장 그 산화가 잘 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전히 댕글링 본드만 남아있는 그런 실리콘 서피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통제된 초고진공의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수업 때 진공과학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짤막하게 드릴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진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뭐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외부에서 environment에서 들어오는 그런 다른 분자들의 인플럭스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혹은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원자나 분자들의 그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조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진공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온 디퓨전 펌프와 같은 그런 굉장히 초고진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댕글링 본드가 있는 실리콘을 그냥 상온 상압 조건에서 놔두면은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 그 이하에서 표면이 전부 다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 자 여러분 대기압은 760토르죠.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 정도 되는 레벨에서 이 실리콘 댕글링 본드 노출시켰을 때 그 표면이 예를 들어서 뭐 질소나 산소와 같은 그런 대기 중에 있는 분자들로 한 층이 모노레어로 덮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짧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그 댕글링 본드가 존재하는 실리콘의 표면이 다 산화가 일어나게 될 테지만, 최소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인플럭스들을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면을 보는 STM과 같은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이런 깨끗한 표면을 보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surface reconstruction 혹은 surface restructuring, 이것은 사실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111, 111 표면이었고 100, 그러니까 100 표면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와 실리콘은 같은 다이아몬드 큐빅의 결정 구조를 공유를 하죠. 그리고 100 표면은 111이나 110 표면보다는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계산이 됐었죠. 근데 그 면 자체 에너지는 큰데, 일단 이 리스트럭처링 혹은 리컨스트럭션을 거치고 나면은 100 표면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자, 그 메커니즘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x1 리컨스트럭션 혹은 리스트럭처링 해서, 지금 잘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원자들이 원래 100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입니다. 우리가 실리콘이나 다이아몬드를 100 방향으로 잘라주면은
보통 우리가 바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사각형의 격자 패턴을 가지고 원자들이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 각각의 원자들이 100 방향으로 2개씩의 쪼개진 본딩을 갖게 됩니다. 2개씩의. 이 자체로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2개끼리 페어를 이루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2개들이 좀 더 가까이 붙으면서 새로운 본딩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2x1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그래서 2개가 뭉쳐서 하나의 어떤 유니셀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뭐 2x1 restructured 100 surface 혹은 2x1 symmetric diamonds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100의 surface reconstruction이 되겠고요. 이게 가장 안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2x1의 이 다이머들이 동일한 평면상에 똑같이 누워 있는 것보다 지그재그 형태로 한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 반대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로 그리고 그 다음 유니셀은 반대로 원래 올라가 있던 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던 쪽이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지그재그 형태의 추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주어진 어떤 서피스들이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에너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adsorption 그리고 phase segregation이 있었죠. adsorption은 대표적인 게 그 실리콘 표면을 HF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하이드로젠 터미네이션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실리콘도 그렇고 수소로 터미네이션을 시켜주면은 에너지가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수소뿐만 아니라 하이드록실 혹은 옥시젠, SiO2, SiOX 이런 옥사이드 형태의 그런 형태로서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페이즈 세그리게이션에서 이 표면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표면상에서 그 어떤 이제 얼로이의 그 조성이 벌크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겠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표면을 통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정기적인 물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임퓨리티를 도입하는 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페이즈 세그리게이션 이펙트 때문에 그죠? 이 표면상에서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표면상에서 세그리게이션 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surface 에너지의 개념과 surface relaxation, surface reconstruction이라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로 어떻게 이런 surface 에너지가 안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surface 에너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